뭐 저항 시인, 예? 그 사람들이 쓴 걸 보고 뭐 윤동주가 쓴 하늘의 뭐 바람, 하늘의 바람 이거 그 유명한 시죠.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와요? 그 정황을 아니까 윤동주의 서사를 아니까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거기에 그 막 웅크웅클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그냥 윤동주 씨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면은 자연을 노래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정황, 삶의 정황을 알게 되면 서사시인 거죠. 그냥 자연을 노래하는 서정시가 아니라 서사시가. 왜냐하면 직접 표현을 하면 일본 제국에 막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쓰면 어떻게 다 죽게 되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또 표현하는 게 또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또 한국에서 6, 70년대에 막 또 참여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수영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정의성 이런 사람들 시를 보면 막 그 당시 4.19 때 혹은 뭐 5.16 또 뭐 6, 70년대, 80년대 이런 때 나오죠. 또 김민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그 노래 양희은이 불렀죠.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솔그 뭐 선구자 이런 노래 그리고 또 양희은이 부른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말고요.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이 노래 있죠. 이게 80년대 우리들의 민중가요입니다. 그것이 계속 돌다가 우리 성공에는 그게 성가로 들어왔어요. 놀랍죠? 개신교에서는 그런 걸 성가를 못 들어와요. 다 옛날 유럽, 심지어는 독일 국가도 막 성공에 독일 국가 그 음을 따가지고 그걸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성공에서는 그건 우리 정서에 맞는 그걸 성서 안에 넣었다는 거죠. 찬송가 안에.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작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이 음악하신 분들께도 제가 아주 큰 박수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시편인 겁니다. 또 뭐 교회를 그런 종교적인 걸 떠나서 보더라도 뭐 일제 시대 때 뭐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신라의 달밤, 신라의 달밤이 뭐 이런 것들 부르는 사람, 또 뭐 한국 전쟁, 남북 전쟁 막 그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럴 때 뭐 이 384 은혜 봄봄봄봄봄봄 막 그런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그 전쟁과 관련된 우리의 시편인 거죠. 위아래 고개 넘어서 막 그런 울고 넘는 박달재 뭐 이런 노래들 이런 것들이 대중가요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시대별로 다 일제시대 때 아픔을 그런 노래로 표현하고 한국전쟁 때 아픔을 노래하고 또 민주화운동 때 아픔을 또 노래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또 어떻게 돼요? 막 뭐 빅뱅이 아니 뭐 여러 한류가 나오면서 막 나오는데 뭐 요즘에 뭐 그런 내용을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근데 나름대로 막 랩으로 하고 그런 데 속에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또 여러 그 사회 불평등한 뭐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지금 그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 BTS 이런 것들 이것도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는 게 뭐예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와 이런 것 속에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또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뭐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강한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노래 가사를 통해서 그것을 표출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사를 통해서 또 노래와 또 춤을 통해서 그것을 그게 다 장르예요. 장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되겠다. 자, 여기 편지 비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편지 비평은 쉽습니다. 편지 비평은 왜 쉽냐? 우리가 매일 신문 보죠. 자기가 취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신문만 봅니다. 내가 좀 진보적인 신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신문,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문만 보면은 첫 타이틀이 달라요. 그걸 헤드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뽑는 게 달라요. 방송국도 헤드라인이 달라요. 어떤 방송, 종편 방송에 어디는 어디고
이렇게 해서 첫 번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그 첫 번째 타이틀로 나오지만 어떤 신문에서는 그게 막 한 2장 넘겨야지 나와요. 뒤에는 조그맣게 기사를 조그맣게 다루고, 또 어떤 데는 그걸 다른 사건 나오면 또 크게 다루고. 그래서 그게 다 누가 해요? 그게 편집국에서 하죠. 신문사의 편집국에서는 그날의 헤드라인을 뭘로 뽑을 거냐, 제일 중요한 걸 뭘로 뽑냐. 물론 지금처럼 막 여러 어려운 상황이면 다 이게 자동으로 되지만 보통 일상적인 것. 그래서 뭐 어떤 국회의원이 누가 얘기했다, 아니면 어떤 누가 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났다, 그런 걸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게 되면 이런 그 편집적인 그런 방식을 항상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 편집이라고 하는 게 전체 제목을 뽑는 것도 편집이지만 그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어떤 사건 사고를 갖다 얘기하는데 그냥 살짝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그 사람 말한 거 한마디를 갖다가 그냥 막 장황하게 막 한면 전체를 그냥 이만큼 지면을 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자료층처럼 그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중간에 어떤 그 인용을 하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도 어떤 많은 자료들이 있으면은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수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 주제에 맞게 또 분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디에 끼워 들어가야 되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는 작업 자체가 뭐예요? 편집 비평입니다. 그리고 근데 논문을 그냥 편집 비평하고 말면 그건 뭐야? 그건 그냥 짜집기 한 거밖에 안 돼요. 그 짜집기예요. 그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용한 거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또 내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 인용한 거는 내가 긍정도 하고 내가 그건 수용하겠다. 또 이거는 다른 사람 학자를 인용해가지고 이걸 또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논조를 가지고 쭉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그 내용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서 본문도 어떤 한 책에 그런 편집된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도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55장은 제2사야, 56장에서 65장은 또 제3이사야. 이게 다 편집된 거예요. 1, 2, 3.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1, 2, 3이라고 표현을 전혀 안 하지. 모르는 거죠. 그냥 이게 그냥 전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쓰여졌구나. 근데 어떤 공동체가 합의를 했는지 그런 것들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더 첨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보죠. 자, 영화를 보면은 영화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레디 고! 탁 하고서 여기 막 번호가 몇 번 찍혔어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이쪽에서 이제 만약에 저를 찍는다 그러면 저는 13579 대화만 해요. 카메라가 저기 세워놓고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그랬어요. 그래. 그 다음 넘어가. 그 다음 대화가 또 안 돼.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카메라를 내 등 뒤로 돌려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 있는 상대방, 뭐 여성이든지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누구를 세워놓고 내 뒷모습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2, 4, 6, 8 대사만 또 막 읽혀요. 그러고 나서 가운데다가 카메라를 놓고 나중에 또 같이 대화하는 장면을 또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커트해서 번호를 다 찍어놓고 나서 나중에 그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로 쭉 편집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뭐 음악도 집어넣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40분짜리를 완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다 편집 작업이에요.
그래서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은 편집 비평이 아주 늘 일상적으로 하는 작업이죠. 또 영화도 옛날에는 기승전결해가지고 클라이막스가 제일 꼭대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연이 막 드러나서 이제 멋있는 장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가 생기고 갈등을 느끼고 끝에 가가지고 막 뭐 죽이든 아니면 막 뭐 굉장히 격하게 막 뭐 갈등이 하이라이트로 올라갔다가 그게 끝나요. 그러면서 쫙 내려오면서 대단한 막을 내려서 끝나는 게 옛날에 편집 비평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첫 장면 뭐 어떤 거 들어가면 막 첫 장면부터 그냥 막 갑자기 막 폭탄이 막 뚜르게 막 내려오면서 막 사람들이 죽고 그냥 막 터지는 소리 때문에 갑자기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조용한 어떤 바닷가가 나오면서 왜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오게 되는지 그 옛날 이렇게 그걸 이제 회상하면서 뭐 전쟁터에서 이제 회상할 수도 있고 막 죽어가면서 회상할 수도 있고 뭐 그 짧은 시간을 막 이렇게 해서 하다가 또 중간에 또 막 무슨 막 격하게 막 뭐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또 나중엔 진짜로 막 그 전쟁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이 막 나와.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 장르가 이런 하이라이트가 옛날에는 한 번에 멋지게 해서 끝났는데 지금은 그냥 여러 번 이렇게 막 나와요. 그리고 영화 찍는 사람들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그날 찍을 걸 다 찍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찍는다 그러면 아침에 카메라가 와가지고 아침부터 학교에 있는 걸 막 다 찍어요. 낮에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찍고 뭐 교실에서 이야기되는 것도 찍고 뭐 식당에서 얘기하는 걸 막 찍어요. 그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나중에 전체 영화 속에서 보면 어떤 장면은 앞에서 막 식당에서 밥 먹는 장면이 나오고 또 중간에서 또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교실에서 나오고 또 다음 장면은 뭐 느티나무에서 나오는 장면.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막 10분, 15분 뒤에씩 막 나와. 근데 그걸 보면은 시간이 영화 전체를 보게 되면 막 몇 달이 지나는 식으로 막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날 하루 다 찍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편집을 해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편집 비평입니다. 그래서 편집 비평이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도 이게 편집된 것들 집어넣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편집 비평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한 거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적인 방법과 편집 비평이라는 것을 같이 하면 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집 비평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사회과학 비평과 이런 것들을 더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 좋은데 좀 비평 방법까지는 또 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이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에도 제가 해서 발표를 이렇게 강의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